그래서 어쨌든 예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해주는 게 이게 AI 100조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타이틀을 내거셨습니다. 최근에 한 대표님과 술을 마셨는데 이거 100조 원 못 구한다고 말씀해주신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100조는 우리는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 만약 유치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실패했을 때의 대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AI 100조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술을 마신 김동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에서 100조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정기획비라든지 이제 새 정부에서 100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서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100조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100조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조 원을 지금 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20조인데 지금 해외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G모사가 올해 100조를 1년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하니까 M모사가 우리는 150조를 투자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가면서는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 이전에는 그래도 기술 경쟁이 가능했는데 초거대로 넘어가면서는 기술 플러스 자본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실 어떻게 100조를 또는 500조를 확보할 건가 저도 아이디어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디다가 활용할 거냐,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부분들도 소버린 AI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AX에 투자를 할 거냐, 인재 양성하는데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버린 AI는 조금 이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AX G1을 하기 위해서 AX 쪽에 지금 이제 AX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AX에 먼저 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AX를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또 역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엔진을 지금 우리가 막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에 엔진이 우리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한 이제 엔진을 가지고 승용차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군용 트럭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역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X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인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론적으로 1940년대부터 나왔는데 지금의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도 이제 2012년이니까 아직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챗GPT가 나왔던 이제 2년 6개월 정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인재 양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이제 인재들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인공지능 이제 100만 양성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스필이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한 2, 3년 뒤에는 오히려 이제 초급이나 중급 개발자들은 시장에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칠 거고 오히려 이제 고급 인재들이 부족할 거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1년 사이에 AI 코딩이라고 하죠. AI 개발하는 게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쓰고 있는데 전공한 한 5년, 6년 차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AI가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AI가 디버깅하는,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도 AI끼리 다 작업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오면서 해외 빅테크들도 개발자들을 지금 이제 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AI를 잘 쓸 수 있는 개발자들도 고급 인재 양성하는 쪽으로 좀 더 포커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터뷰해 주셨을 때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5년 안에 AI 에이전트를 한 70% 고용하겠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80%고요. 제가 올 초에 그 실리콘밸리 한 3, 4주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글로만 보고 뭐 유튜브만 보고 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회사로 바로 와서 저희 이제 리더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을 다른 기업이나 산업군이나 공공에 도입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냐 점검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뭐 개발 쪽뿐만 아니고 뭐 재무나 인사총무 그러니까 전 부서에 AI를 도입하는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단기 퀵인 과제부터 해서 중장기 목표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3년 뒤에 저희 회사 직원의 80%는 사람이 아니고 AI인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돌아가는 걸 보면은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뭐 80% 인원을 줄이겠다는 아니고 또 스타트업이니까 매출을 5배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조금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재교육하고 연착륙시킬 거냐. 그러니까 사실 알파고 쇼크라고 했는데 알파고 나오고도 벌써 이제 9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챗GPT 나오고도 지금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좀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 정책에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토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직업군이라든지 사회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백조 얘기하다가 많이 샜습니다. 저희 혹시 백조 이 활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는 조금만 보태자면 저희가 지금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그 AI 세이프티나 시큐리티에 관한 그 브레이크 장치에 대한 투자나 논의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보안 업계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고 있고요. 그 고성능 엔진은 브레이킹 장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AI가 오류를 내거나 폭주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위고비 같은 한국형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10,000명 중에 1명은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죽는다 이러면은 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듯이 소버린 AI에 관해서도 이 세이프티나 시큐리티에 관련된 투자 그런 관련된 인력 양성의 부분도 조금 포션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프티 인력 양성 싱크포벨 대표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인데 저 다음 주제로 인재 양성 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AI 대기업 인재 양성을 만들겠다, 몇 명 인력을 양성하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양이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력 양성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저기 싱크포벨 박재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이 많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는 국적이 20개 국적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외국인을 많이 뽑았냐고.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퇴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외국인을 선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일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뿐이고 남미 빼고는 그냥 전 대양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워하죠. 그래서 회사 안에 무슬림 기도실도 있고 뭐 모든 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시사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규모 인력을 양성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대규모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은 정말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굵기를 시작해서 500개 대학의 AI 전문 학과를 새로 신설을 했고 1년에 10만 명씩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100만 명이 지금 전 세계 25%의 AI 인력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학력 인구가 30%더 줄어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양쪽으로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현 시점에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인력 유치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졸업해서 나온 친구들이 과연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대학의 커리큘럼이 3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지금 기술이 격변을 학교에서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서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과연 이런 최신 기술들, LLM, MP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친구들의 커리큘럼에 반영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양과 질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은 결국은 저희가 그냥 회전문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인력을 양성시켜서 해외 기업들, 해외로 유출하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순유출 국가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죠. 저는 이런 문제는 어쨌든 파이프라인 설계가 잘못됐다. 즉 우리의 이 파이프라인 지름 자체가 되게 좁고 그래서 인력이 많지 않죠. 그리고 중간 밸브가 되게 헐거워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커리큘럼이죠. 마지막으로 계속 물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봉책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양성을 해봤자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양과 질과 유지 이 세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채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비자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뭐 매년 저희 회사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퇴사했다 재입사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은 생기게 돼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관광을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관대하지만 정주하는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도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은 무슬림이라고는 전부 다 테러리스트 현상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냐. 할랄 음식 하나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 자체를 좀 산업에서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협의체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거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잖아요. 2달 단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결국 보상의 문제인데 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사회 경제 여건을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형태의 보상 체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형태의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 저는 대규모 양성이 사람을 퍼붓는 게 아니라 새지 않도록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구조적 공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숫자만 늘리면 결국 우리나라는 해외 인재 양성소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많이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걸 제가 딱히 해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 김동원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 3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막 연봉이 천정부지였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10개월, 1년 사이에 개발 영역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보면은 그 직원 20명이 안 되는데 연간 매출을 2천억에서 4천억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분야가 결국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교 교육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그 전공한 5년 6년 차 정도의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신입 사원을 채용할 니즈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20년 된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해서 그 단순 코더나 프로그래머보다 AI를 잘 활용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 학교에서 갓 졸업한 친구들이 그 10년 차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할 곳이 없어요. 신입사원을 채용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해도 뭐 컴퓨터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배우러 온 친구들인데 리포트 내면은 챗GPT 돌려서 가지고 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막 같이 그러게요. 이게 본인이 알면서 쓰는 거랑 모르면서 쓰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했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수님 이 친구들이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그냥 그 작업들을 AI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육 시스템부터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그 인재 양성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 교육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입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일적으로 규정화돼서 그것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요즘 뭐 TV에서 유치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학교 이상부터는 대입이 완벽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금방도 말씀 주셨지만 인공지능 인재가 정말 부족하냐? 그러면 신입사원은 뽑지도 않는데 도대체 대학에서 교육시켜 갖고 나온 그 인재는 어디에 가서 경험을 쌓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보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무언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질문력 그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의지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력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잘 나와야 이후에 AI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뭐 AI 개발자가 되든 연구자가 되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점차 책을 읽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입이 대부분 다 사실은 사지선다형 혹은 오지선다형을 고르는 능력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독서와 토론 그리고 논술이 정말 대입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보자면 문이과 통합이 일정 정도는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이과는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체능까지 있고 그래서 문이과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다양성 있는 자원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게 하려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 그 생산성이나 몰입력 이런 걸로 보면 창업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존재해야 되고 그 시장을 정부나 사회가 점차 좀 만들어주는 작업을 여전히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입 제도가 조금 혁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혁신을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대입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많았었는데 결국엔 안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좀 AI가 있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의견을 주실 분 계실까요? AI 인재 양성에 대해서. 네, 그죠.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동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딩이나 이런 거는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하는 시기가 됐고요. 2027년을 전망한 최근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5월에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많은 인력이 대체될 건데 AI 신뢰성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검증하는 인력은 몸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굉장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어떤 인력을 양성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저희 박지한 싱크포벨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죄송한데 혹시 예, 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교육에 깊은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대입 뭐 입시 제도부터 해서 대학교 이런 그 학사 과정들이 현업의 어떤 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등교육에서는 결국 기초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교육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그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본다면은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 그 학부 시절에 어떤 코딩 역량을 뭐 직접적으로 그 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뭔가 뭐 실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코딩 역량을 그 스스로 학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AI의 어떤 인재 양성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런 커리큘럼보다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그 AI라고 하는 거는 뭐 트레이닝부터 그거를 활용하는 뭐 전반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GPU를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만 그 본인의 어떤 그 연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뭐 정부가 이렇게 GPU를 수만 장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그런 연구나 뭐 이런 학교 쪽으로 그런 기회가 조금 더 간다면은 그 현업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환경에서 그 실습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혹시 예. 네, 제 페이스북 자주 보시는 거죠? 네. 그 어제인가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그 AI 관련된 블로거랑 저명하신 분들이 뭐 타임즈 100에 선정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시나리오형 미래 예측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27년에 어떤 세상이 될까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직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좀 어찌되었건 첫 번째로 타격을 입는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랑 AI 엔지니어들이 사라질 거다. 뭐 많이 대부분. 아까도 나왔던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도 올 초에 그 스프리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보고했고 미국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런 형태의 역세적 순환은 항상 있었던 거였거든요. 뭐 증기관 나와서 방적공 사라졌고 트랙터 나오면서 농장 인구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대신 인공지능을 평가하고 검증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직무는 훨씬 더 부상하면서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5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한 20번의 컬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뭐 제가 말한다고 들어주지도 않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름 또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글이나 MS가 이런 AI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윤리나 이런 안전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AI와 관련된 기술과 이런 신뢰성 관련된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아직은 접근을 못한 거죠. 특히 이게 다학제와 다차원이고 다계층의 어떤 학문이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 같은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산업 도메인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법이나 윤리를 꿰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AI 어슈런스 같은 경우는 모델 리스크에 대한 보안이나 뭐 이런 통합적인 중독 추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부분이 있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용자의 오남용 패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오작도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중독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 이 철학적 관념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이게 옳은 동작이냐를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급부상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높은 대우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AI 세이프티를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혹은
관련된 커리큘럼은 있을까? 혹은 관련된 교재는 있을까? 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교육하는 거 말고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유럽에 3개가 있고요. 미국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도 최소 3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체계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거고, 그리고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필드에 나가서 과연 바로 이런 실무를 할 수 있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잘못하면 우리는 5년 뒤에 또 신뢰성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GPU 같은 또 이런 호들갑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이 있고요. 그냥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력들이 크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박지원 대표님이 되게 세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서 드디어 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